은야왕은 음무복과 음무수를 시켜 거미를 끌고 가라고 했다. 장무기가 거미를 데려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은야왕은 서모를 죽인 죄를 물어 죽일 것이라 했다.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얼른 거미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은야왕에게 비록 거미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부녀간의 정을 생각해서 되도록 벌을 가볍게 주면 안 되냐고 청했다. 은야왕은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치며 네가 무림지존이라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멸절사태에게 겁없이 맞서고도 살아있는 것은 협이라는 명분을 이름 없는 어린 친구가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일이니 함부로 나서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좋게 타일렀다. 하지만 장무기는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거미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은야왕도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은야왕은 가볍게 손짓을 해서 장무기를 던져버렸다. 순간 몸이 날아간 장무기는 내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모래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장무기를 던져버린 은야왕이 눈짓하자 음무복과 음무수가 양쪽에서 거미를 잡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순간 모래밭 속에서 청입보광 위일소가 불쑥 솟구치더니 음무복과 음무수의 멱살을 잡고 힘껏 당기니 두 사람은 서로 머리를 부딪히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위일소는 거미를 껴안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고 말았다. 질풍처럼 달아나는 위일소를 보고 은야왕과 장무기가 동시에 몸을 날려 뒤를 쫓았다. 위일소는 저번 아미파 때처럼 큰 원을 그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서남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아났다. 은야왕과 장무기도 느린 속도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일소와의 거리차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위일소의 뒷모습이 작은 점이 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시야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은야왕은 더 추격해봐야 소용없겠다 생각하면서 무심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흠칫 놀라고 말았다. 자기와 반보 차이를 두고 장무기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야왕은 장무기의 내공에 감탄하며 장무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앞으로 치고 나갔다. 그런데 장무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은야왕을 쫓아오면서 거미가 걱정된다며 은야왕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은야왕이 깜짝 놀라 발을 멈췄다. 장무기는 30여 척이나 더 가다 은야왕이 멈춘 것을 알고 다시 되돌아와 왜 멈췄냐고 물었다. 은야왕은 장무기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는 공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최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말을 건네기는커녕 입을 열어 진기운용을 흐트러뜨릴 여유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 어린 녀석은 자기와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렇다면 가진 내력이 은야왕 자신을 상회한다는 뜻이 아닌가? 은야왕은 장무기에게 스승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자기한테는 스승이 없다고 답했다. 장무기의 대답을 듣고 은야왕은 고민했다. 아무리 봐도 장무기가 자기들 천은교와는 결이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다면 훗날 천은교의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럼 더 성장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일장에 쳐 죽이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은야왕이 고민에 잠겨 있을 때 멀리서 긴급 사태를 알리는 천은교의 소라고둥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아마도 천은교가 예금기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은 홍수기와 열화기 그리고 후토기가 들이닥쳐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았다. 은야왕은 만약 일장에 장무기를 쳐 죽이지 못하고 싸움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지휘권자 없는 기마대가 위태롭게 될 것을 우려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은야왕은 기마대가 위험하니 자기는 돌아가야 한다며 장무기에게 거미를 꼭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청입보광 위일소의 손을 빌려 장무기를 죽이려는 은야왕의 차도살인의 계략이었다. 은야왕이 떠나고 혼자 남은 장무기는 모래바닥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앞으로 달려나갔다. 장무기는 달리다 샘터를 발견하면 물을 마셔가며 한밤중까지 달렸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장무기는 어느 순간부터 어렴풋이나마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장무기가 멈춰 뒤를 돌아보니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등 뒤에 발자국이 세 줄로 나 있었다. 하나는 위일소의 것이고 하나는 장무기 자신의 것이니 분명 근처에 누군가 있다는 말이었다. 장무기는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내며 왜 한밤중에 사막을 뛰어다니냐고 오히려 장무기에게 물어왔다.
장무기는 거미가 위일소에게 잡혀갔고 자기는 그 뒤를 쫓는 중이라고 간략하게 그 노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해줬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위일소는 자기와 오랜 친구인데 거미를 해치려고 데려간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노인이 위일소와 친구라는 말을 들은 장무기는 깜짝 놀라 노인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노인은 자신을 설부득이라고 소개했다. 설부득 말로는 아마도 위일소는 백미응왕 은천정의 손녀인 거미를 인질로 삼아 천은교가 명교와 함께 육계 문파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을 것이라 했다. 장무기가 위일소는 무공을 사용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피를 빨아마셔야 한다던데 정말 괜찮냐고 다시 물었다. 설부득은 한숨을 내쉬며 위일소가 내공을 연마하다 주화인마가 온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내공을 과하게 사용하면 전신에 오한이 들고 피가 굳어져서 가만히 두면 얼어 죽게 된다고 했다. 그 때문에 한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내공을 과하게 사용하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피를 빨아마시는 것이라 했다. 설부득은 그런 위일소의 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백산에서 화섬이라는 불두꺼비를 잡아먹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며 탄식했다. 가만히 설부득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무기는 위일소가 사문맥락에 손상을 입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린 나이에 이야기만 듣고도 원인을 파악하는 장무기를 설부득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설부득은 멍한 표정으로 장무기를 쳐다보다 손가락을 들어 자네 뒤에 그게 뭐냐고 물었다. 장무기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장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며 고개를 다시 돌리니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커다란 껍데기 같은 것에 씌워지더니 몸뚱이가 통째로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장무기는 큼지막한 포대자루 속에 통째로 갇힌 채 설부득의 손에 번쩍 쳐들렸다. 장무기가 구양신공을 사용해 포대자루 속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이 포대자루는 건곤일기대라는 것이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탄력이 좋아서 어떤 공격에도 늘어나기만 할 뿐 터지지 않았고 손을 잡고 찢으려 해도 찢을 수가 없었다. 결국 제풀에 날뛰다 지쳐버린 장무기는 설부득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설부득은 자기가 아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 꼼짝 말고 그냥 있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보면 너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건곤일기대 속에서 느껴지는 설부득의 속도는 위일소 못지않은 것 같았다. 설부득은 높고 험준한 산을 몇 개를 넘어 어딘가에 도착했다. 설부득은 장무기에게 죽은 것처럼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했다.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당부한 설부득이 천천히 얼마간 걸어가자 누군가 왜 이제야 오느냐고 설부득에게 말을 걸어왔다. 설부득은 그 사람을 향해 위일소는 도착했냐고 물었다. 설부득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철관도인 장중이었다. 그때 멀리서 어서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왠지 기력이 없어 보였다. 설부득과 장중이 급히 나가보니 주전이라는 사람이 위일소를 업고 있었다. 주전의 말로는 오는 길에 위일소가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온몸이 한기에어로부터 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옆에 살아있는 처녀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주전은 어서 이 처녀의 피를 빨아마시라고 했지만 위일소는 그 처녀가 백미응왕 은천정의 손녀라며 명교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일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전이 위일소를 살리려고 내공을 주입해주다 그만 한기가 주전의 몸에까지 침투하는 바람에 자기도 내상을 입었다고 했다. 설부득이 등에 메고 있는 건곤일기대 속에서 장무기는 거미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는 안심했다. 이들은 포대화상 설부득과 철관도인 장중, 그리고 냉면선생 냉겸과 팽화상 팽영옥 거기다 주전까지 해서 명교의 오산인이라고 불렀다. 설부득과 냉겸은 사람 죽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그들과 달라 장무기더러 조용히 있으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명교의 절세 고수들인 그들을 쉽게 속여 넘길 수는 없었다. 주전은 설부득 포대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얼른 위일소에게 피를 빨아마시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설부득은 장무기가 예금기를 구해준 이야기를 장중과 주전에게 들려주며 어쩌면 장무기가 예금기와 천은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서 현재 위급에 처한 상황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주전을 설득했다.
그러고는 설부득이 위일소의 등 쪽 심장 부위에 있는 영태혈에 진기를 쏟아넣기 시작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장중 역시 설부득에게 진기를 넣어줌으로써 두 사람의 고수가 가진 엄청난 내력이 위일소에게 흘러들어갔다. 그러자 위일소가 눈을 뜨고 겨우 입을 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때 동쪽 산봉우리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리니 주전이 반가워하며 여기 부상자가 있으니 서둘러 오라고 내공을 실어 고함쳤다. 그 소리를 듣고 냉겸과 팽영옥이 서둘러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은 냉겸이 마저 위일소에게 진기를 넣어 한기를 억제해주고 팽영옥은 주전에게 내력을 불어넣어 내상을 치료해줬다. 치료를 마친 팽영옥은 자기는 동북쪽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에서 소림파 장문 공문대사가 사제인 공직, 공성과 함께 문화제자 100여 명을 이끌고 광명정으로 달려오고 있는 길이라고 했다. 팽영옥 다음으로 냉겸은 정동 쪽에서 오는 길에 보니 무당 오엽이 문화제자들을 데리고 광명정으로 달려오고 있는 길이라고 전황을 전했다. 그 말을 듣고 설부득이 과거의 일은 잠시 덮어두고 광명정으로 올라가 힘을 합치자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설부득의 말에 찬성했지만 유독 주전만은 양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며 반대했다. 10년 전 오산이는 교주 옥립 문제로 양소와 한바탕하고 난 이후에 영원히 광명정에 다시 올라오지 않겠노라 맹세하고는 떠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소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광명정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먼저 머리를 숙이는 일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아직 양소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으니 옛일은 잠시 덮어두고 명교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주전을 설득했다. 결국 주전도 어쩔 수 없이 모두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청익보광 위일소와 오산인 유기는 하루 낮 하룻밤을 걸어 광명정으로 향했다. 이튿날 오후 일행은 5군데의 지하 땅굴을 통과해서 광명정 안으로 들어갔다. 주전이 큰 소리로 양소를 찾으니 양소는 반갑게 유긴의 고수를 맞으며 의사청으로 안내했다. 의사청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자 시동들이 찻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때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 위일소가 자기한테 찻잔을 건네던 시동을 잡아 피를 빨아먹은 것이었다. 양소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니 시동들을 모두 의사청 밖으로 물렸다. 잠깐의 소란이 지나가고 명교 최고 수뇌부에 해당하는 7명의 고수가 적을 어떻게 막을지에 관해 회의를 시작했다. 먼저 행방을 알 수 없는 광명우사와 자삼용왕 그리고 금모사왕은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오행기와 천은교가 계속해서 싸우는 바람에 쌍방에서 사상자가 속출하는 것이었다. 그때 설부득이 포대자루를 걷어차며 이 속에 있는 녀석이 그들을 중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참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일소가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굴 교주로 추대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소는 성화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교주로 옹립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은 사람들은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에 그들이 싸운 것도 양소가 교주를 뽑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설부득은 교주가 안 된다면 일단 급한 대로 부교주라도 정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때 성질 급한 주전이 양소더러 교주를 뽑지 않는 것은 광명 좌사자의 서열이 현재로서 제일 높으니깐 일부러 교주를 뽑지 않고 명교의 주인 행세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들었다. 이쯤 되자 양소도 짜증이 나서 주전에게 면박을 줬다. 양소에게 면박을 듣자 주전은 화가 나서 양소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양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일장을 맞받아치려고 일장을 날렸다. 그런데 갑자기 위일소가 끼어들어 주전을 밀치고 양소의 공격을 자기가 맞받아쳤다. 이것이 결국 화가 되고 말았다. 양소는 그래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 주전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공격을 무마시킬 정도의 힘만 실어 주전의 공격을 맞받아치려고 했다. 그런데 위일소가 자기를 치료해주다 내상을 입은 주전이 걱정되어 끼어들면서 양소가 최선을 다하는 줄 알고 한빅면장으로 양소의 공격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위일소의 한빅면장과 맞부딪힌 양소의 손바닥을 통해 몸속으로 한기가 밀고 들어왔다. 양소는 한기를 방어하기 위해 공력을 급히 끌어올려 대항했다. 그것을 보고 밀려나 있던 주전이 다시 양소를 향해 일장을 날리고 양소는 남은 손으로 주전의 일장을 맞받아치니 결과적으로 2대1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니 양소는 오산인이 위일소와 짜고 자기를 해치러 왔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했다. 설부득과 팽영옥이 달려들어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주전과 양소의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주전이 이빨을 부딪히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설부득과 팽영옥 그리고 장중은 내상을 입은 주전이 양소의 공격에 더 큰 내상을 입는 게 아닌가 해서 서로 등에 손바닥을 대고 진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런데 주전, 설부득, 장중, 팽영옥 네 사람은 모두 양소한테서 흘러나오는 냉기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위일소의 한빅면장의 한기였기 때문이었다. 한빅면장은 위일소의 동문절기인데 어떻게 양소가 한빅면장을 사용하는지 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전이 한빅면장에 대항하면서도 겨우 입을 열어 냉겸에게 어서 양소를 공격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냉겸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냉겸이 자세히 지켜보니 위일소와 오산인 중 네 사람은 긴장된 기색인데 반해 양소는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냉겸은 어떻게 5대1로 싸우는데 양소가 저렇듯 여유만만하게 승세를 잡고 있는지 의아했다. 비록 양소가 명교에서 서열이 2인자라고는 해도 4대 호교법왕인 위일소와는 반수 정도밖에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오산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싸우더라도 쉽게 이기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런 상대를 5이나 상대하면서 여유롭다는 게 냉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냉겸은 본래 성격이 직설적이고 솔직하며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 냉겸은 품속에서 은필 5개를 꺼내 종이에 미리 공격할 부위를 적어 양소에게 보여줬다. 그 5곳은 치명적인 급소는 아니었고 그저 싸우고 있는 양쪽을 말리기 위해 통증을 조금 주는 정도의 급소였다. 양소는 그 글을 보고 피식 웃었다. 냉겸은 미리 점지해준 곳을 향해 은필 5개를 날렸다. 그러자 양소는 왼쪽 팔뚝을 수평으로 끌어들여 손바닥이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는 주전과 그 동료 3사람을 모조리 자신 앞으로 끌어당겨 세웠다. 그러자 은필은 주전과 팽영옥 몸에 틀어박혔다. 은필 2개는 주전 몸에 박히고 은필 3개는 팽영옥 몸에 박혀 두 사람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은필이 날아든 방향이 위험한 급소를 노린 것이 아니어서 그저 두 사람의 근육을 조금 상하게 했을 뿐 뼈나 내장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다. 팽영옥은 멍한 얼굴로 양소를 쳐다보며 건곤대나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6명이 모두 대경실색했다. 건곤대나이는 명교의 역대 교주들에게만 대대로 전해 내려져 오는 가장 지독스러운 무공이다. 건곤대나이의 근본도리는 별로 오묘하지 않았다. 그저 우선 자신의 잠재력을 격발시킨 다음 그것으로 적이 공격하는 힘줄기를 끌어당기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무공을 구사하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다 그 속에 감춰진 변화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불가사의했다. 더구나 전임 교주 양정천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명교 신도 가운데 이 무공을 쓸 줄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양소가 건곤대나이 신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냉겸은 공격하기 전에 미리 공격할 곳을 알려주며 악의가 없다는 말을 같이 써보여줬다. 평소 냉겸의 성격을 잘 아는 양소는 악의가 없다는 냉겸의 말과 방금 날린 은필의 공격 방향으로 봐서 자기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양소는 모두를 향해 셋을 셀 테니 그때 동시에 장력을 거둬들이자고 했고 모두는 동의했다. 양소가 셋을 세고 건곤대나이 신공을 풀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양소 몸에 지력이 날아와 꽂히더니 몸속으로 한기가 침투해 들어왔다. 순간 양소는 위일소가 약속을 어기고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위일소를 쳐다보니 위일소가 쓰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산인 쪽을 쳐다봤을 때는 이미 자신과 공력을 겨루던 오산인 4사람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양소는 그래도 이들 중에 가장 내공이 높고 좀 전에 공력을 겨룰 때도 별다른 내상을 입지 않아 겨우 쓰러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양소가 냉겸 쪽을 바라보니 냉겸이 웬 회색 장포를 입은 괴한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양소가 바로 도와주려고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갔으나 이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생각보다 지력에 당한 내상이 컸던 것이다. 양소는 일단 그 자리에 앉아 운기조식하며 냉겸이 조금 더 버텨서 시간을 끌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양소의 기대와는 달리
냉겸은 괴한과 20여 초씩을 겨룬 이후부터는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냉겸도 괴한에게 내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다. 양소는 운기조식을 멈추고 남은 모든 기력을 짜내 냉겸이 쓰러지며 괴한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서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괴한은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면서 양소를 향해 냉기가 담긴 탄지신공을 날렸다. 만약 양소가 불의의 기습을 당하지 않고 정면에서 이 괴한과 맞서 싸웠다면 높은 내력으로 몸을 보호해 탄지신공이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력을 겨루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던 양소는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아 몸속으로 지력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탄지신공은 분명 소림파무공인데 그 안에 담긴 공력은 소림파의 것이 아니었다. 지금 양소가 느끼는 한기는 위일소의 한빅면장과는 결이 다른 빈공이었다. 그리고 소림파에는 이런 종류의 내공이 없다. 양소는 겨우 몸을 지탱하며 괴한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괴한은 큰 소리로 웃으며 자기 환음질을 연거푸 2번이나 맞고도 여전히 서 있는 양소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원진이라고 소개했다. 원진은 자기가 신승공견대사의 제자라고 했다. 양소는 어떻게 명망 높았던 신승공견대사 문화에 너처럼 비겁한 제자가 있을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하다 결국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때는 원진의 환음질을 맞았던 나머지 6명도 의식이 돌아와 겨우 앉아있을 수 있는 상태였다. 양소는 어떻게 광명전까지 숨어 들어올 수 있었냐고 원진에게 물었다. 몇 개의 경비초소를 거쳐야 하는 광명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려면 비밀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곳은 오직 교주한 사람만 이용하는 곳이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이 원진이라는 승려는 어떻게 그 비밀 통로를 알고 들어왔을까? 명교가 총당 광명정을 세우고 수백 년이 지났다. 그동안 광명정은 깎아지른 절벽과 가파른 산등성이 때문에 금성철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천년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금성철벽이라 불리는 광명정이 점령당한 것이다. 원진은 죽은 양교주 부부가 그 비밀 통로를 가르쳐줬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주전이 욕을 퍼부으며 헛소리하지 말라고 악을 쓰는데 원진은 그런 주전을 비웃으며 마교를 멸망시키기 위해 일평생을 바쳤는데 너희가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싸우는 바람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다고 좋아했다. 원진의 말대로 설사 원진이 몰래 광명정에 잠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7고수가 서로 싸우지 않았다면 원진이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원진은 의기양양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7명을 내려다보며 앞으로의 자기 계획을 말해줬다.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7명을 모두 죽이고 성화봉으로 올라가 화약 수백 근을 매설한 다음 마화를 모조리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그러기 전에 천은교와 오행기도 그곳으로 불러 한꺼번에 폭사시킴으로써 마교를 멸망시키겠다고 원독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원진의 말을 듣고 주전은 일이 이렇게 된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며 양소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그 순간 원진의 등줄기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졌다. 바로 위일소가 남은 모든 힘을 짜내 필사적으로 한빅면장을 날린 것이다. 기습을 당하기는 했지만 본래 위일소는 원진보다 내공이 높았다. 그래서 처음 양소가 버틴 것처럼 일말의 힘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일부러 탈진한 것처럼 땅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위일소는 남은 모든 공력을 한빅면장에 쏟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도 버거웠다. 원진은 그런 위일소에게 남은 힘을 다해 환음지를 날렸다. 결국 위일소도 2번이나 환음지에 당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원진도 구토를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니 광명정 총단 의사청하는 쥐 죽은 소리 하나 없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8명의 고수가 한꺼번에 중상을 입은 몸으로 쓰러진 채 어느 누구 하나 발걸음도 옮겨떼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이들은 모두 운기조식을 하며 저마다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만약 이때 밖에서 무공을 모르는 일반 명교 신도라도 들어오면 원진을 죽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정을 넘긴 한밤중이기도 했고 의사청에 들어왔을 때 위일소가 시동의 피를 빨아먹기까지 했으니 더더욱 사람들이 의사청 근처에 올 일이 없었다. 설부득은 운기조식을 하며 계산을 해보았다.
이들 중 가장 내공이 높은 양소와 위일소는 원진의 환음지에 2번이나 당해서 내상이 컸다. 그리고 오산인 5명 중 4명은 양소와 겨루면서 이미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환음지를 맞았다. 그나마 냉겸이 정상적인 몸으로 환음지에 당했으니 이들 중 가장 빨리 내상을 억누르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높은 무공이 아니었다. 그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회복해도 상대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위일소가 혼신의 한빅면장을 원진에게 날리기는 했으나 그 당시 위일소가 내상이 심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만약 이대로 원진이 먼저 회복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7명은 모두 죽은 목숨이었다. 설부득은 어쩔 수 없이 건곤일 기대 속에 있는 장무기를 불렀다. 운기조식을 하다 설부득이 부르는 소리에 장무기가 대답을 하자 원진이 크게 놀라는 바람에 기가 역류해서 오히려 내상이 더욱 심해졌다. 원진은 의사청에 숨어들어 몰래 7명을 지켜보면서도 설부득 발 아래 있는 포대자루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신경을 썼다고 해도 누가 포대자루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겠는가. 설부득이 원진을 죽여달라고 장무기에게 부탁했지만 장무기는 그 말에 묵묵부답이었다. 장무기는 명교 사람들이 죽는 것은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손으로 소림사 승려를 죽이면 그때는 진짜 정파 사람들과는 철천지원수가 되고 말 것이기에 그럴 수도 없었다. 설부득이 계속해서 부탁했지만 장무기는 서로 안 죽이고 끝내면 좋겠다는 소리만 했다. 그 말을 듣고 원진은 포대자루 속에 있는 사람이 명교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납치되어 온 사람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를 도와달라고 장무기를 꼬드겼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팽영옥이 답답한 소리를 하는 장무기에게 화를 내며 만약 원진이 먼저 기력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너부터 죽일 것이라고 상황을 일러줬다. 팽영옥의 말에 다급해진 원진이 다시 장무기를 설득했다. 장무기는 입장이 난처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팽영옥이 원진의 옥당혈을 찍어서 기의 순환을 막으면 자기들이 회복한 다음 원진을 산 밑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당연히 원진은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 항변했지만 장무기는 7명 모두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고는 팽영옥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원진은 이들을 믿지 못하더라도 장무기는 그동안 자기가 봐온 것을 믿기로 했다.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어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 장무기는 그대로 일어나 원진이 있는 곳으로 갔다. 건곤일 기대 속에서 몸을 움직이니 밖에서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비록 포대자루 아니라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호청우에게 모든 의료 지식을 전수받고 구양신공을 익혀 기감이 좋은 장무기에게 눈으로 보지 않고도 혈도를 찍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 장무기가 혈도를 찍으려는 순간 양소와 냉겸 그리고 설부득이 빨리 손을 오므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장무기가 내뻗은 오른손 검지에 찌릿하는 느낌이 들더니 한기가 손톱을 거쳐 몸으로 들어갔다. 원진은 걸음을 떼지는 못해도 억지로 손가락을 쳐들 능력은 있었다. 그래서 슬그머니 손가락을 옮겨 자신의 옥당혈 앞에 놓아두고 장무기가 일지를 찍을 때 2 손가락 끝이 마주치게 해서 원진의 환임지에 얹힌 무서운 지력을 포대자루를 뚫고 장무기 몸속으로 들여보낸 것이었다. 포대자루에 가로막혀 앞이 안 보이는 장무기는 그것도 모르고 원진의 혀를 짚으려고 하다 화를 당한 것이었다. 비록 원진은 남은 내력을 쏟은 탓에 얼굴빛이 강시처럼 하얗게 변하며 전신마비가 오고 좀 전까지 운기조식을 하며 조금 모아뒀던 공력도 모두 흩어져 버렸지만 그 덕에 남의 손에 자기 목숨을 맡겨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의사청 안에 상처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자는 8배에서 9이 되었다. 원진은 9 가운데 내상이 가장 약했다. 그렇기에 한 시즌만 지나면 다시 원기가 모일 터였다. 설부득과 팽영옥은 원진이 장무기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원진의 내상이 자기들만큼 깊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치료에 전념하기보다 남은 일이 더 걱정되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천천히 운기조식을 했다. 설부득과 팽영옥의 대화는 몽골 오랑캐를 쫓아내는 일에 쏠려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장무기가 의아해하며 명교의 주된 가르침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무기가 죽은 줄 알았던 설부득과 팽영옥이 기뻐하며 명교의 교리를 가르쳐줬다. 페르시아국에서 넘어온 명교는 당나라 때 중원 땅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명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등이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재물은 백성과 나누고 고기나 생선처럼 비린 음식과 술은 먹지 않으며 명존을 숭배하는 것이라 했다. 명존은 곧 불의 신을 의미했다. 백성들에게 평등을 교리로 가르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가 많았고 역대 교주들 중에는 몇 번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러니 조정에서 마교라 지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장무기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명교와 이들이 말하는 명교의 가르침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어 혼란스러웠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무기는 문득 환음지의 한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는 스스로도 놀랐다. 장무기는 10살 되던 해 얻어맞았던 현명신장의 음독이 17살 되던 해에 말끔히 가실 때까지 7년 동안 밤낮으로 체내의 한독과 맞서 싸우느라 운기조식으로 추위를 막는 습관이 숨쉬기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처럼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된 줄은 스스로도 몰랐다. 장무기는 비록 구양신공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원만한 경지에 올라 있어 체내에 양기가 흘러넘치는 상태였다. 설부득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는데 송나라가 몽골 오랑캐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명교는 원나라 조정과 더욱 철천지원수가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명교는 오랑캐를 중원 천지에서 몰아내는 일을 천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명교의 우두머리가 없어 교주쟁탈전이 벌어져 힘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한참 설부득과 팽영옥의 말을 듣던 원진이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새 원진은 내상을 억누르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것이다. 명교의 7고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시간을 끌어볼 생각으로 양소가 양교주 내외가 어떻게 해서 원진에게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양소는 시간을 끌 의도로 질문을 던진 것이긴 하지만 사실 진짜 궁금하기도 했다. 명교의 규율에는 오직 교주 한 사람만 비밀 통로를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양소가 명교의 2인자이고 위일소가 4대 호법왕이라도 감히 비밀 통로는 드나들 수 없었다. 만약 규율을 어기고 비밀 통로를 드나들다 들키면 차명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양교주가 왜 외부 사람을 데리고 지하궁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인가? 원진은 뻔히 양소의 의도가 눈에 보였지만 원진이 보기에 이들 7사람은 내상이 깊어 몇 시즌 안에 몸을 움직일 정도로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원진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 소원이라도 들어준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원진은 자기 나이가 올해로 70이 넘었다고 했다. 33년 전 원진이 출가하기 전 속세에서의 이름은 성곤이라고 했다. 바로 혼원병력수 성곤이 지금의 원진이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지만 가장 경악한 것은 장무기였다. 장무기는 그제야 공견대사가 왜 사손에게 칠상권 열쇠주먹을 달게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공견대사는 자기가 대신해서 제자의 업보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성곤은 자기 스승마저 속여 신승이라고 불린 공견대사를 결국 한을 품고 죽게 만들었다. 양부인 사손 인생을 망친 것도 그 사손이 저지른 일 때문에 결국 죽어야 했던 부모의 처참한 최후도 모두 이 성곤이라는 놈 때문이었다. 성곤이 모든 일의 화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장무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장무기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순간 기혈이 뒤틀리면서 엄청난 구양신공의 내공이 통제를 벗어나 요동쳤다. 구양신공의 내공이 요동치니 열기를 참을 수 없었던 장무기가 결국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모두 장무기가 환음지에 당한 내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다. 장무기는 정신을 가다듬고 운기조식을 했다.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운기조식을 할수록 온몸 구석구석 뼈마디가 아팠다. 설부득이 틈틈이 건곤일기대의 입구를 조금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공기를 채워놨던 것이 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밀폐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밀폐된 건곤일기대 안에 가득 찬 열기와 환음지를 몰아내기 위해 격발된 양기가 구양진경의 마지막 관문을 건드리고 말았다. 장무기 몸에서 뿜어져 나왔던 열기가 새어나갈 데가 없어지자
반대로 장무기 몸을 무섭게 공격해 들어갔다. 장무기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막바지 고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방황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고통에 저항하면서도 원진의 말에 귀 기울였다. 원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원진의 말로는 양부인이 자기 사매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 성공과 양부인은 서로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양정천이 남몰래 당시 성곤의 사매였던 양부인을 짝사랑하다 명교 교주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 되자 양부인은 당시 성곤을 버리고 권세와 이익을 쫓아 양정천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별로 행복하지 못했던 양부인은 틈만 나면 당시 성곤을 만났다고 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양정천은 양부인의 청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는데 양부인은 양정천에게 비밀 통로가 궁금하다고 했고 양정천은 명교의 규율을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결국 양부인에게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게 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명교 수백 년 이래 가장 신성하고 장엄한 성지가 성공과 양부인이 사랑을 속삭이는 미래 장소가 되고 말았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명교 사람들은 오늘날 명교가 일이 된 것이 다 비밀 통로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한탄했다. 그러자 겨우 운기조식을 하며 내상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기혈이 뒤틀렸는지 입에서 피를 토하는 사람도 생기고 몸을 부르르 떠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재미있었는지 원진은 더욱 이들을 화나게 하고 싶어졌다. 원진은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며 마치 이야기꾼처럼 신나서 계속 떠들었다. 여자를 뺏기고부터 원진은 마교와 불공대천의 원수가 되었다. 원진은 당시 양교주 내외의 결혼식에 초대되어 축하주를 마시며 속으로 반드시 마교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했다고 했다. 그런데 맹세를 한 지 수십 년 만에 소원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고 소리내어 웃었다. 양손은 네가 양교주를 죽였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원진은 양정천이 죽던 날 밤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해줬다. 양부인과 비밀 통로에서 미래를 즐기던 원진은 뜻하지 않게 왼쪽 석실에서 아주 무겁고 둔탁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비밀 통로에서 사람 숨소리가 들리니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니 양정천이 조그만 석실 한복판에 앉은 채 양피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그들은 거기서 양정천의 얼굴빛이 핏물을 바른 것처럼 검붉은 빛깔로 짙게 바뀌다가 창백해졌다가 하는 등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양정천은 두 사람을 보며 잘하는 짓이라고 비웃었는데 말을 할 때도 얼굴빛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고 했다. 원진이 말하는 중간에 양소가 끼어들어 양교주의 얼굴이 자꾸 바뀌는 것은 본교의 비전절기 건곤대나의 신공을 수련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양소는 양정천이 살아있을 때 인문 공부 정도를 가르쳐줬는데 그저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배운 것이라 10년을 수련해도 겨우 2단계가 한계였다고 했다. 원진의 말대로 양교주가 순식간에 얼굴빛이 3차례나 바뀌었다면 아마도 4번째 단계까지 올라갔던 것 같다고 했다. 살아생전 양정천의 말에 따르면 명교의 역대 교주들 가운데 제8대 종교주의 무공이 최강이었는데 건곤대나의 신공을 5번째 단계까지 수련했다고 했다. 그러나 5번째 수련을 완성하던 날 주화인마에 빠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다. 그 이후로 4번째 수련 단계까지 완성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건곤대나의 신공의 완성은 7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무학의 천재라고 불렸던 역대 교주들조차 완벽하게 5단계를 완성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무공인지 알만했다. 이야기는 다시 원진이 이어받았다. 당시 무공 수준을 봤을 때 양정천이 마음만 먹는다면 원진과 양부인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깨달은 양부인은 양정천 앞에 무릎을 꿇고 원진은 보내주고 자기한테만 죄를 물으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양정천은 안타까운 눈으로 양부인을 쳐다보며 육신을 취하기는 했어도 마음은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내를 바라보는 양정천의 두 눈에서 갑자기 두 줄기 선혈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니 온몸이 꼿꼿하게 굳어지면서 더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양부인이 아무리 불러도 양정천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이 제33대 명교교주 양정천의 죽음의 전말이었다.
양정천이 죽자 양부인은 원진의 등 뒤를 가리키면서 웬 놈이냐고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에 원진이 엉겁결에 뒤돌아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 없었다. 원진이 다시 양부인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양부인은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남편을 따라 자결하고 말았다. 결국 원진은 양정천과는 반대로 양부인의 마음은 얻었으나 끝내 육신은 얻지 못했다. 원진은 가슴 아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다. 원진은 그 자리에서 명교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하고는 광명정을 빠져나왔다. 원진은 광명정에서 내려온 후 중원으로 돌아와 여러 해보지 못했던 제자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미 마교의 4대 호교법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소는 스승과 제자가 마음과 힘을 합쳐 중원 땅에서 오랑캐를 몰아내자고 설득하며 명교에 입교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다. 원진은 제자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가슴속에서 분노가 들끓었다. 원진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명교는 단일 세력으로 무림에서 가장 강했다. 고수도 수없이 많아 강호의 다른 문파들을 모두 모아 대항해도 승부를 장담하기 힘든 곳이 명교였다. 생각 끝에 원진은 명교를 내부에서 망가뜨리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원진은 일부러 술에 취한 척 가장하고 제자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사손의 부모와 일가족을 몰살시켰다. 그 결과 사손은 원진의 뜻대로 복수를 하기 위해 무림의 대사건을 일으켰다. 원진은 몰래 사손을 따라다니며 위기에 처하면 구해주기까지 했다. 원진에게 사손은 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인도구에 불과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명교는 무수한 외적을 만들게 되었다. 거기다 내분까지 일어났으니 원진으로서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4대 신승으로 불리던 공견대사 역시 원진에게 속아 큰절 몇 번 받은 죗값으로 늙은 목숨을 이용만당하다 잃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결국 장무기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러자 분노한 구양진기가 소용돌이치며 이곳저곳으로 질풍같이 치달았다. 진기는 아무리 숨을 내쉬어도 새어나갈 데가 없어 마침내 건곤일기대를 점점공처럼 둥글게 부풀려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포대자루가 팽창하는데 그 변화를 눈여겨본 이가 없었다. 모든 이야기를 끝마친 원진은 양소 앞에 다가가 섰다. 양소는 이제 죽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는 원진에게 딸 불에만은 살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원진은 호랑이 새끼를 기르면 후환이 생기고 풀을 베려거든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고는 양소의 정수리를 향해 일장을 내려쳤다. 그런데 그때 공처럼 부풀어 오른 건곤일기대가 원진에게 날아와 내려치는 팔을 쳐냈다.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원진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몸이 밀려나갔다. 원진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포대자루를 공격했으나 그 탄력에 공격이 튕겨 오히려 반대로 자기 몸이 밀려났다. 원진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지만 부풀어 오른 포대자루는 공처럼 튕기기만 할 뿐이었다. 이미 밀폐된 공간이 진공 상태에 가까워 장무기는 타격을 받았다는 감각조차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 무렵 장무기는 혓바닥이 타들어갈 정도로 입속이 말라붙어 머리통까지 어지러질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체내의 구양진기는 이미 폭발 직전까지 부풀었다. 만약 건곤일기대가 먼저 터져서 찢겨나기라도 한다면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체내에 맹렬하기 짝이 없는 진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자기 몸이 숯덩어리처럼 새까맣게 타버릴 형세가 되었다. 장무기는 공기가 밀폐되어 가슴은 답답하고 숨은 턱턱 막혀왔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명교의 7대 고수들은 모두 의아했다. 특히나 건곤일기대의 주인인 설부득조차 생전 처음 보는 현상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원진은 칼로 찌르고 잘라보아도 무슨 재질로 만들었는지 끄떡도 없는 포대자루를 발로 공처럼 차서 의사청 정문 쪽으로 날려버렸다. 그런데 포대자루가 대청문에 쿵 하고 충돌하기 무섭게 도로 튕겨 나오더니 발길질을 날린 원진에게 질풍 같은 속도로 부딪혀갔다. 자기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포대자루가 날아오자 다급해진 원진은 혼신의 기력을 쥐어짜내 곧바로 포대자루를 밀어쳤다. 그런데 그 순간 펑 하고 엄청난 폭음이 의사청 건물 안을 뒤흔들어 놓는 것과 동시에 포대자루 천조각들이 눈발처럼 사방팔방으로 어지럽게 흩날렸다. 장무기의 구양진기로 공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건곤일기대가
외부에서 원진이 우려친 장력의 타격을 받고 안팎의 두 힘이 맞부딪히자 포대자루가 삽시간에 산산조각으로 터져나간 것이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열기가 자기네 몸뚱이로 한꺼번에 확 밀어닥치는 것을 느꼈다. 장무기가 드디어 구양신공을 완성시킨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몰랐다. 포대자루 속에 충만한 진기는 내가고수 수십 명이 저마다 진력을 한꺼번에 쏟아내어 장무기의 온몸 구석구석 수백 군데나 되는 혈도를 동시에 주물러주고 힘차게 밀어주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결과 그의 몸 안팎에서 진기가 격심하게 소용돌이치면서 체내에 수십 군데나 되는 생사현관을 하나씩 차례로 돌파해 나갔다. 이런 기연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리라. 또 건곤일기대가 파괴되었으니 앞으로는 우연이라도 이런 기적은 없을 것이다. 건곤일기대가 터져나간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장무기를 본 원진은 지금이 장무기를 공격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원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은 모든 기력을 쥐어짜내서 환음지로 공격했다. 신공은 완성했어도 쓸만한 초식이 없던 장무기는 날아드는 환음지에 자기도 손가락의 공력을 실어 맞받아쳤다. 그러자 체내에 가득 흘러넘치면서 빠져나갈 데를 찾지 못하고 극심하게 소용돌이치던 구양진기가 두 손가락같이 맞닿는 찰나 원진의 손가락으로 순식간에 밀려들었다. 한쪽은 얼음보다 더 차가운 음기였고 다른 한쪽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양기였다. 의들 두 힘은 애당초 상극이었으나 내공이 두텁기로는 장무기가 한 수위였다. 더구나 부상 중에 끌어모은 원진의 내공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더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원진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도망쳐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장무기가 목숨을 내놓고 가라고 소리치며 원진을 뒤쫓았다. 복도 끄트머리를 돌았을 때 원진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었다. 장무기는 얼른 쫓아가려고 힘을 모아 뛰었는데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별이 보였다. 장무기가 높이 뛰었을 때 보통 사람 키의 3배 나다라는 높이의 천장에 머리를 쳐박은 것이었다. 장무기는 구양신공을 완성함으로써 평소보다 10배나 공력이 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잠시 동안 몸 상태를 확인한 장무기는 재빨리 원진이 사라진 곳으로 뛰어갔다. 장무기는 정원이 있는 또 다른 아담한 대청으로 들어섰다. 장무기는 서쪽 곁방 창문 틈으로 새어나는 등잔불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원진을 발견하고 즉시 원진을 뒤쫓았다. 그런데 장무기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원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가 뛰어들어온 곳은 누군가의 침실 같아 보였다. 방을 꾸며놓은 장식품이며 화장대에 놓인 물건들을 볼 때 어느 부잣집 교수의 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화려했다. 그때 밖에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무기는 일단 벽걸이 융단 뒤에 몸을 숨겼다. 곧이어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 명은 다망색 비단 저고리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처녀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무명옷을 걸친 몸종이었다. 장무기가 살며시 보니 놀랍게도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자는 양부래였다. 어린아이였던 양부래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지만 장무기는 그 얼굴을 보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장무기는 일단 숨어서 두 사람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양부래는 몸종에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장무기가 가만히 그 몸종을 살펴보니 모습이 참으로 해괴했다. 몸종은 양손목과 양발목에 쇠사슬이 얽혀 있었는데 그 때문에 걸음을 옮겨뗄 때마다 잘그랑잘그랑하고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났다. 거기다 왼발은 절뚝절뚝 저는 데다 등은 낙타처럼 굽은 꼽추였다. 생김새도 해괴망측했는데 오른쪽 눈은 작고 왼쪽 눈은 커서 마치 애꾸 같았고 콧날과 입술은 뒤틀려 있어 볼품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양부래가 이 몸종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고 내려치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와 그 칼을 쳐내면서 불의 동생 그만해라고 외쳤다. 순간 양부래는 멍하니 자기 칼을 쳐낸 거지 모습의 청년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무기오빠냐고 물었다. 양부래는 정말 이 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장무기가 맞을까 하고 찬찬히 장무기를 살펴봤다. 장무기는 산을 내려오고부터 지금껏 자기 신분을 속여왔지만 양부래한테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장무기가 자기가 맞다고 하자 그제야 양부래가 장무기를 확실히 알아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장무기가 왜 몸종을 죽이려 하냐고 양부래에게 물었다. 그러자 양부래는 이 몸종은 자기 집안의 큰 원수니깐 나서지 말라고 말했다. 어린아이였을 때 착하고 순진했던 모습만 기억에 남아있던 장무기는 지금 양부래를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양부래는 양소로부터 무공뿐 아니라 모든 교육을 직접 받았다. 당연히 양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 더는 장무기가 알고 있는 착하고 순진한 양부래는 없었다. 그래도 장무기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양부래를 가로막았다. 그러자 양부래가 알겠다며 칼을 내려놓고 벽에 걸었다. 그러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으며 다정하게 장무기를 손으로 잡아 끌어 자리에 앉혔다. 그런데 그 순간 장무기 혈도 두 군데에 큰 충격이 왔다. 양부래가 장무기를 방심시켜 혈도를 찍은 것이었다. 불의 동생 너 맞어. 장무기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왔다. 지독한 배신도 당해봤지만 어떻게 양부래까지 이렇게 자신을 속일 수 있단 말인가? 양부래는 타열지환이라는 강철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는 전문적으로 혈도를 찍는 소형 무기였다. 장무기의 고집을 잘 아는 양부래는 계속해서 장무기가 자기 앞을 가로막자 먼저 장무기를 무력화시킨 다음 몸종을 죽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양부래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미 구양신공을 완성한 장무기에게 그런 것이 통할 리 없다는 사실 말이다. 장무기를 공격했던 양부래는 저절로 발동한 구양신공의 반탄력 때문에 전신맥락에 충격을 받고 튕겨져 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이 약해진 장무기가 양부래의 뒤틀린 기혈을 잡아주며 몸종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목숨을 살려주라고 잘 타일렀다. 그때 몸종도 무릎을 꿇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다. 장무기는 일단 화제를 돌릴 생각에 의사청에 양소를 비롯해 오산인이 내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양부래는 아버지한테 가봐야겠다며 장무기더러 여기 꼼짝 말고 기다리란 말을 남기고 급히 사라졌다. 양부래가 사라지자 장무기는 몸종에게 혹시 방 안에 밖으로 통하는 다른 통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몸종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었다. 몸종의 뜻밖의 말을 들은 장무기는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몸종은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 자기가 안내하겠다며 장무기 손을 잡아 비단의장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몸종은 침대에 똑바로 누우며 비밀 통로는 이 침대 밑에 있으니 자기 옆에 누우라고 했다. 장무기가 몸종 말대로 옆에 나란히 눕자 그녀가 손을 뻗어 어딘가를 만지니 기관장치가 작동했는지 벼랑간 침대 밑바닥이 옆으로 기우뚱 넘어가면서 두 사람 몸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렸다. 두 사람은 30여 척이나 떨어져서야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 침대는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는데 막다른 길 끄트머리에 다다를 때까지 원진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함을 느낀 장무기가 몸종을 다시 보니 다리를 절고 있지 않았다. 장무기가 자기 다리를 쳐다보는 것을 본 몸종은 양부래가 자기를 죽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절름발이 행세를 했다고 태연스레 말했다. 멍하니 있는 장무기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몸종은 자기도 여기까지밖에 와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 여기 어딘가 문을 여는 장치가 있을 것인데 자기는 여태껏 찾지 못했다는 소리도 했다. 장무기는 그 자리에서 구양진기를 끌어올려 벽을 밀어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장무기가 다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밀어보았더니 이번에는 보일 듯 말 듯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장무기가 그 자리에서 구양신공의 진기를 모아 힘껏 밀었더니 과연 석벽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광명정의 비밀 통로는 구조가 정교하게 짜여진 일반 통로처럼 은밀하게 비밀기관을 설치한 게 아니라 거대한 성문을 가져다 놓은 것이어서 기관장치 따위는 아예 설치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괴력을 타고난 역사이거나 상승무공을 지닌 고수가 아니면 제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껏 몸종이 이 문을 열 수 없었던 것이다.
장무기와 몸종은 원진의 기습에 대비하며 조심스레 성문을 통과했다. 그런 다음 다시 기나긴 통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길은 갈수록 아래쪽으로 경사져 내려갔는데 500여 척쯤 더 가니 여러 갈래의 갈림길이 나타났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왼쪽 전방에서 가볍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은 그쪽을 향해 가기로 했다. 앞으로 갈수록 길은 고둥 껍데기처럼 나선형으로 아래로 내려갔고 길폭은 점점 좁아졌다. 급기야 나중에는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아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위에서 열풍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장무기는 생각할 것도 없이 몸종을 끌어안고 밑으로 뛰어내린 다음 앞을 향해 질주했다. 그와 동시에 등 뒤로 석벽이 떨어졌다. 그나마 앞쪽에 두 사람은 충분히 들어서고도 남을 만한 공터가 있어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다. 석벽이 떨어지며 엄청난 충격음이 동굴에 쩌렁쩌렁 메아리 쳤다. 그러자 흙먼지와 모래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곧이어 위쪽에서 원진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원진은 일부러 갈림길에서 기침 소리를 내서 장무기를 이쪽으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무쇠 지렛대로 커다란 바윗돌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원진은 장무기를 아예 가둬서 굶겨 죽일 생각으로 다시 한번 커다란 바윗돌을 떨어뜨렸다. 원진은 부상당한 몸으로 무리를 해서 그런지 가쁜 숨을 몰아쉬기는 했지만 장무기를 처리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꼼짝없이 갇히게 된 장무기는 공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봤다. 그러나 몇십 보 걷자 막다른 길이 나왔다. 장무기와 몸종은 사방을 더듬어 보다 나무통 하나를 발견했다. 장무기가 나무통을 쪼개보니 통 속에서 분말이 쏟아져 내렸다. 몸종이 휴대하고 있는 부싯돌이 있다고 하자 장무기는 부서진 나무 조각을 들어 불을 붙여보라고 했다. 부싯돌로 불꽃을 튀긴다고 나무에 바로 불이 붙을 리 없는데도 몸종이 한번 부싯돌을 튕기자 나뭇가지에 묻어있던 가루가 타들어가는 소리를 내더니 장무기가 들고 있던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닌가. 주변이 밝아지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져 식은땀을 흘렸다. 장무기가 부순 나무통에서 흘러내렸던 분말의 정체가 바로 화약이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장무기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지금까지 해괴망측한 얼굴을 하고 있던 몸종의 얼굴이 너무 예뻤던 것이다. 장무기가 멍한 얼굴로 몸종을 쳐다보며 원래 이렇게 예쁜 얼굴이었냐고 물었다. 그제야 몸종은 자기가 너무 놀란 나머지 얼굴 찡그리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몸종은 구부정한 허리를 곧게 폈다. 그 모습에 장무기가 더 당황하자 몸종은 웃으며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살지 않았으면 진즉에 양불의 손에 죽었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아소라고 정식으로 소개했다. 장무기는 왜 양불애가 아소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아소 말로는 양불애가 양소부녀를 죽일 것이라 의심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양불애가 왜 그런 의심을 하는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장무기가 자세히 아소를 살펴보니 아소는 중원 사람이 아니라 서역 사람이었다. 장무기는 더 캐묻지 않고 아소의 손발에 얽혀있는 쇠사슬을 끊어주겠다며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장무기가 구양신공을 끌어올려 얇은 쇠사슬을 끊으려고 해도 늘어나기만 할 뿐 끊어지지 않았다. 아소 말로는 자기도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칼로도 쳐보고 정도 사용해봤지만 흠집 도내지 못했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장무기는 나중에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면 양불회에게 열쇠를 받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두 사람이 있는 곳은 커다란 석실이었는데 거기에는 활과 화살이며 창과 칼 그리고 도끼 따위의 녹슨 병기들이 가득했다. 장무기는 창을 하나 잡아들었다. 그러고는 창대를 잡고 바위더미와 벽돌 바닥 틈에 찔러 넣고 구멍을 뚫었다. 그런 다음 화약을 구멍 속에 넣고 창대를 거꾸로 돌려 끄트머리로 단단히 다졌다. 화약이 장치되자 장무기는 다시 화약가루를 땅바닥에 한 줄로 길게 흘려가며 석실 안쪽까지 도화선을 깔아놓았다. 그러고는 불을 붙였다. 곧이어 엄청난 폭음으로 밀폐된 지하 통로가 뒤흔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진동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장무기가 화약이 터진 곳으로 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바윗돌이 조금 깨지기는 했으나 사람이 빠져나갈 공간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실망한 장무기가 바위더미와 맞닿은 복도벽을 창으로 몇 번 찔러보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얼굴 크기만한 바윗돌이 툭 떨어지면서 석벽에 구멍이 뻥 뚫렸다. 장무기는 놀라움과 기쁨이 엇갈리는 가운데 손을 구멍 속으로 집어넣고 시험 삼아 석벽의 옆면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랬더니 약하게나마 바윗돌이 흔들리는 기미가 보였다. 장무기가 공력을 끌어올려 다시 힘껏 잡아당겨 보니 바윗돌 한 덩어리가 툭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바윗돌 네 덩어리를 더 뜯어내고 나니 사람이 드나들 만큼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졌다. 그 너머에는 또 다른 통로가 뚫려 있었다. 이 복도 역시 나선형으로 맴돌아가며 줄곧 아래쪽으로 뻗어 있었다. 길을 따라 500여 척을 걷고 났을 때 그들 앞에 돌문짝이 나타났다. 장무기가 힘껏 돌문짝을 밀어 안쪽으로 들어가니 너비가 아주 큰 석실이 나왔다. 그 석실은 천정에 종류석들이 줄기줄기 드리워진 천연 동굴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곳에서 장무기는 땅바닥에 두 구의 해골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신은 시간이 흘러 이미 백골이 되었지만 살아생전 입고 있던 옷은 고급졌던 것을 봐서는 보통 신분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구의 해골 가슴에는 비수가 꽂혀 있고 또 다른 한 구의 해골 손에는 양피지 한 장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다. 그때 문득 원진이 한 말이 생각났다. 그제야 장무기는 이 두 구의 백골 시신이 죽은 양교주 내외라는 것을 알았다. 장무기는 아소에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줬다. 그런 다음 장무기가 양피지를 살펴보니 한쪽 면에는 짧은 양털이 붙어 있고 다른 한 면은 매끄럽기만 할 뿐 별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아소가 그 양피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것은 명교 무공의 무상신법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죽은 양부인의 가슴에 박힌 비수에 자기 엄지를 슬쩍 그어 조그맣게 상처를 내더니 그 피를 매끄러운 양피지 겉면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그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양피지에 글자가 하나둘씩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명교 성화신법 건곤대나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아소는 놀라운 발견에 기뻐했지만 장무기는 실망했다. 아무리 좋은 무공비법을 발견했어도 빠져나갈 길도 없는 막다른 곳에서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높은 무공일수록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장무기는 그것보다 아소에게 어떻게 양피지에 피를 바르면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소는 우연히 양소와 양불회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장무기는 더 따져 묻지 않고 양교주 부부를 매장해 주기로 했다. 그러다 그들은 양정천이 부인에게 남기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혹시라도 편지 속에 유언이 남아있을까 해서 편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예상대로 양정천의 편지에는 부인에게 남기는 말과 명교의 다음 교주에게 남기는 유언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유언인 동시에 자기가 받고 이행하지 못한 전대 교주의 유언이기도 했다. 유언에는 건곤대나이 신공을 익혀 성과가 있거든 제자들을 거느리고 페르시아 총 교단으로 가서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성화령을 모셔오라고 명했다. 페르시아 총 교단에서는 원나라를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명교의 교주로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저항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니 페르시아 총 교단과 대등한 입장에서 맞서기 위해서라도 꼭 성화령을 다시 손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유언과 함께 부인에게 남겼던 편지 내용은 이랬다. 양정천은 신공의 네 번째 단계 초입에서 양부인의 불륜을 알고 혈기가 뒤집혀 주화인마에 걸렸다고 한다. 곧 죽을 것을 예감한 양정천은 자기는 성공과 함께 이 석실에서 죽을 것이니 부인은 유서를 가지고 가서 모두에게 유명을 선포해달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당시 양정천은 부인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전에 죽고 말았고 부인 역시 편지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결해버리는 바람에 누구도 양정천의 유언을 받을 수 없었다. 양정천의 유언에는 누구든 성화령을 다시 찾아오는 자를 본교 34대 교주로 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금모사왕 사손이 잠정적으로 교주의 지위를 대행하라고 했다. 건곤대나이 신법은 사손이 맡아두었다가 훗날 새 교주에게 돌려주어 익히도록 할 것을 명했으며 성화령을 얻은 후에는 이 땅에서 오랑캐를 몰아내라고 당부했다. 부인에게 남긴 편지에는 추신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기는 남은 공력으로 성문을 완전히 밀폐시켜 성공과 역이 죽을 것이니 부인은 유언장 끝머리에 그려놓은 비밀통로 전체 지도를 따라 빠져나가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는데 후세에 건곤대 나이 신공을 수련한 자가 나타나면 성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비밀 통로의 지도를 발견한 장무기는 뛸 듯이 기뻤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유일한 탈출구가 원진이 바위로 틀어막은 비탈길 복도라는 것을 알고는 금세 실망했다. 아소가 편지 내용 중에 무망이라는 말을 듣고 서북쪽 모퉁이로 가서 흙모래를 도끼날로 긁어내 보니 문짝과 같은 자국이 보였다. 장무기는 얼른 구양신공의 공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성문을 밀어보았지만 성문은 끄떡도 없었다. 장무기가 남은 화약을 가져와 다 사용했지만 8척 정도 밀려 들어갔을 뿐 반대편 복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문의 두께가 예상보다 훨씬 두꺼운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가 성문을 밀어보고 실망하는 동안 아소는 칼로 자기 손가락 피를 내서 양피지에 바르고 있었다. 그러고는 해맑은 얼굴로 할 일도 없어졌으니 건곤대 나이 신공이라도 익혀보라고 하자 장무기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양피지를 받아든 장무기가 양피지에 쓰인 것을 보니 모두 진기를 이끌어 마음먹은 대로 돌려가는 운기도행과 혈도 옮기기, 그리고 공력을 쓰는 방법이었다. 장무기는 법문에 따라 차례차례 시험해 보았다. 초보 단계라서 그런지 어려운 데라곤 하나도 없이 힘 안 들이고 모조리 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피지에는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것이 제1단계 신법이다. 오성이 뛰어난 자는 7년이면 완성할 수 있고 버금가는 자는 14년을 수련해야 완성할 수 있다. 이 글을 보고 장무기는 의아스러웠다. 이게 뭐 어렵다고 7년씩이나 걸린단 말인가? 장무기는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 신법을 읽어보고 그 방법대로 수련했다. 그랬더니 잠깐 사이에 진기가 온몸 구석구석을 관통하면서 10손가락 끝으로 신락같이 가늘하는 온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본문 내용 끝에 명시된 주석을 보니 이번에도 이해 못할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단계는 오성이 뛰어난 자는 7년이 걸려야 완성할 수 있고 버금가는 자는 14년을 수련해야 완성할 수 있다. 만약 21년을 수련해도 진전이 없는 자는 제3단계로 넘어가 수련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수련하면 주와 인마에 빠져들어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장무기는 그 자리에서 세 번째 단계를 끝마치고 네 번째까지 파죽지세로 거뜬히 수련을 끝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건곤대 나이의 창시자를 제외하면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다섯 번째 수련도 큰 무리 없이 거뜬히 끝마쳤다. 건곤대 나이 신법은 한마디로 자신의 힘을 운용하는 아주 교묘한 법문이긴 하지만 그 근본 도리는 사람마다 자체의 축적된 잠재력을 격발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장무기는 구양신공을 완성하고 나서부터 자체에 비축된 공력이 당세에 아무도 따르지 못할 막강한 힘을 지녔다. 다만 제대로 된 스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고명한 무공을 배우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건곤대 나이 신법이란 비전절기를 몸에 익히게 되자 체내의 잠재력은 마치 장마철 폭우에 불어난 물이 산사태로 바뀌어 계곡에 쌓이고 나서 터져 내려갈 통로를 찾다가 둑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나가는 물줄기를 어느 누가 막아내겠는가? 다시 말해서 구양신공은 산사태를 만드는 불어난 물과 같았다. 건곤대 나이 신법은 체내에 축적된 산사태가 터져나갈 길을 뚫어준 경우와 같았으니 방법만 알면 이내 성공할 수 있었다. 대부분 건곤대 나이 신공을 완전히 수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공력을 운용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미묘하기 짝이 없다는 것도 원인이었지만 공력이 부족해서 건곤대 나이 신공과 서로 조화시키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대검을 휘두르는 경우와 같은 이치였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미 구양신공을 완성한 장무기에게 건곤대 나이 신공은 고작 반나절이면 수련할 수 있는 쉬운 신법에 불과했다. 이것은 기연의 연속이었다. 장무기는 6단계도 마무리하고 곧바로 마지막 7단계 수련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지막 7단계 중간쯤 수련했을 때 심장 박동이 극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상함을 느낀 장무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련을 중단했다. 보통 장무기 수준으로 무공을 대성한 고수들은 고집이 세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것을 돌파하려고 고집을 부리기 일쑤다. 하지만 장무기는 천성이 느긋한 편이라서 안 되는 것을 굳이 고집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다.
장무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위덩이 위에 양피지를 올려놓고 축원을 드렸다. 옆에서 아소가 왜 끝까지 수련을 마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장무기는 자기 한계가 여기까지라며 이 정도로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자 아소는 훗날을 위해 장무기가 완성하지 못한 19구절을 외워뒀다. 사실 건곤대나의 신공을 창안한 사람도 6단계까지만 수련했다. 수련 7단계는 총명한 지혜를 바탕으로 만든 결과물일 뿐 창안자도 완성 못 시킨 것이었다. 장무기가 포기한 19구절은 창안자의 상상력에 의존한 사이비 신법이라 만약 장무기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매달렸다면 아마도 주화인마에 들었을 것이다. 장무기는 건곤대나의 신공을 익힌 기념으로 다시 아소의 손발에 얽혀있는 쇠사슬을 끊어주겠다고 나섰다. 아소도 이번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쇠사슬은 여전히 늘어나기만 할 뿐 끊어지지 않았다. 대체 뭘로 만들었을까? 사실 이 사슬은 명교의 윗대 교주가 하늘에서 떨어진 기괴한 모양의 운석 한 개를 얻어 만든 것이었다. 그 교주는 운석 속에 함유된 금속 재질이 세상의 어떤 금속과도 다른 것을 보고는 예금기에 소속된 솜씨 좋은 대장장이더러 병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러나 병기를 만드는데 실패하자 그것을 녹여 이 사슬을 만들게 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장무기는 밖으로 나가 양부래를 만나면 꼭 사슬을 벗겨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석벽을 밀고 동굴을 탈출했다. 동굴을 나온 두 사람은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부셔 한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조금씩 적응한 두 사람은 찬찬히 주변을 둘러봤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곳 주변은 온통 눈과 얼음 천지인 낯선 곳이었다. 장무기는 공력을 눈에 집중시켜 시야를 넓혀 둘러봤다. 그랬더니 서북쪽 산비탈 위에 몇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죽은 것 같았다. 장무기는 얼른 아소를 안아들고 맞은편 산등성이로 질풍같이 달려갔다. 건곤대나의 신공으로 구양신공의 내공을 마음껏 사용하니 그 속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장무기와 아소가 도착해서 보니 네 사람이 죽어 널브러져 있었는데 입은 복색을 보니 세 사람은 명교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소림사 승려였다. 장무기가 원진을 뒤쫓아 산중턱 비밀 통로에 갇혀보낸 시간이 꼬박 하루가 넘었다. 이미 그 사이 6대 문파가 광명정으로 공격해 올라간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아소를 데리고 위로 올라갔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숫자가 늘어만 갔다. 명교 측은 7고수가 중상을 입어 지휘체계가 없어진 만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신도들이 악전고투하는 바람에 쌍방에서 사상자가 계속해서 속출하는 중이었다. 장무기가 정상에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병기들끼리 맞부딪히는 쇳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